네, 오늘은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은 뭐 제 전공인데,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은 인간이 어떠한 뭐 괄호를 한다면 괄호하고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무엇인가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 뭐 요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어떤 정신적인 과정, 그 정신과정, 인지과정, 정보처리 과정, 이렇게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과연 어떤 정보처리 과정, 혹은 뭐 인식과정, 인지과정, 또 어떤 이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의식적인, 인지적인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또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신적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학문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한자로도 제가 표현을 좀 해놨는데, 알 인자의 알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은 안다는 것에 대한 알미예요. 내가 판단을 내렸어. 근데 나는 그러면 이 판단을 어떻게 내렸지? 그거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죠. 안다는 것에 대한 암.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메타인지. 또 내가 뭔가 결정을 했어. 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지? 그거에 대한 암. 그게 인지.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췄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답을 맞췄지? 그게 인지예요. 내가 국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뭔가 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맞췄어. 근데 어떻게 맞췄지? 그거를 아는 거, 그게 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네. 나 왜 행복하지? 이것도 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내 삶에 대해서 내리는 여러 가지 평가들, 내 삶이 꽤 괜찮네, 아니면은 뭐 내 삶이 좀 요즘에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겠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인지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의사결정은 인지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인지심리학이 모든 심리학의 가장 기초 분야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뭘 하든 인지는 피해갈 수 없어. 내가 농구를 한다. 자유투를 성공했어. 왜 성공했지? 하여튼 그런 인지적 과정이 있는 거거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농구나 축구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지적 과정은 있어요. 또 자전거 타는 법, 내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인지적 과정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인상, 첫인상, 이런 것도 인지죠. 또 누군가 이름을 들였을 때 느껴지는 인상. 쿠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여자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보니까 남자야. 그럼 의외네. 뭐 이런 거 다 인지지. 그래서 쿠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안다고 느끼잖아요. 여자인 걸 나는 이미 알 것 같아. 그런 알미 인지예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에서 연상돼서 뭐 생각나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들리자마자
주토피아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안다고 느낀 거지. 인지지. 이런 거 좋아해? 그럼 많이 해줄 거 그랬네. 이런 거 좋아해. 미안.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어 내가. 좀 삑사리도 내주고 그랬으면 더 좋아할 뻔했네. 하여튼 이런 안다는 느낌. 안다는 느낌. 알 인자에 알 지자잖아. 다 인지죠. 아까 이제 뭐 수학 문제 얘기도 했지만 영어 문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주로 교과서에서 내신 시험 문제는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 내신 시험 문제는 나올 텐데 교과서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으면은 어떤 문제 보자마자 답을 확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나 이거 알아. 그게 인지예요, 인지. 그럼 이런 안다는 것의 원천은 어디서 온 거냐? 뭘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다고 느낄까? 나는 저거 무엇인지 알아.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 또 내 행동의 결과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뭔가 예측하고 있어. 이런 안다는 느낌의 모든 원천은 뭘까 그러면? 그게 바로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라는 걸, 이 메모리라는 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리학에서 메모리는 널리지랑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식이에요. 이미 사전에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아. 이미 뭐 읽어본 것들이 많아. 공부를 많이 했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했어. 농구 예전에 해봤어. 축구 예전에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다시 할 때 안다는 느낌이 들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억의 과정, 인지의 과정,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인지를 조금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들어가면은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도 인지, 즉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인지인 거고요. 내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인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인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고정불변하지 않거든.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파일 저장해 놓은 거 끄집어내서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고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것도 끄집어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 끄집어내서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변형 과정도 거칩니다. 편집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변형의 과정도 다 인지. 그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인지는 우리가 내 행동에 대해서 이거 예전에 해봤던 거야, 또는 내 행동은 무엇이야,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야, 내가 좀 듣고 있는 건 뭐야, 이런 안다고 인식되게 만드는 어떤 정체를 파악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이 인지인데, 그 핵심에는 기억이 있고, 이 기억이 형성되는 것, 이 기억을 사용하는 것, 이 기억을 좀 조종해서 변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죠. 꼭 인포메이션을 붙이지 않아도 프로세싱이라는 말 자체로 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정보 처리에 대한 이론이다 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다른 말로 부르자면 이 정보 처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처리라고 불러요. Automatic Processing. 무의식이라는 말 우리 전에 한번 프로이트 얘기할 때 했었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뭐에 가깝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게 이거였잖아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하고는 다르다, 현대사회가 얘기하는 무의식은. 그러면서 제가 자동 처리 얘기를 했었죠. 이 자동적인 정보 처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그럼 자동적인 처리라는 게 뭐냐?
오토매틱 프로세싱,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내 안다는 확신 또 느낌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결정, 행동이 다 특별한 노력 없이, 뭐 수학 문제 풀 때처럼 공식을 적용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어.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에너지, 인지적인 에너지, 인지적인 힘, 이런 걸 들이지 않고 쑥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걸 자동적이라고 불러요. 내가 특별히 뭔가 생각하려고 애쓴 것 같지 않아. 내가 막 숙고하려고 깊이 있게 정보 처리하려고 애쓰지 않았어.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구구단을 외울 때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외워버리고 나면 그냥 2는 4 바로 나오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자동이야, 자동. 처음에 외울 때는 자동 처리가 아니었겠지. 근데 다 외워버리고 나면 자동 처리가 돼. 자전거 타는 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균형 잡으려고. 근데 적응이 돼서 완전히 탈 줄 알게 되면은 자동 처리가 되죠. 그냥 자동적으로 자전거 타는 법이 알아져. 그냥 행동이 이루어지죠. 인지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 게 다 오토매틱이죠. 그럼 이제 통제 처리랑 그래서 비교될 수 있겠죠. 통제 처리는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 그 느낌이 통제 처리인 거예요. 막 내가 힘써야 돼, 애써야 돼, 막 통제하려고, 내 자신을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목표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나를 굉장히 통제해야 돼. 그래서 머리에 힘 좀 빡 줘야 돼. 자전거 타는 법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막 균형 잡기 위해서 막 굉장히 우리 머리가 빨리빨리 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막 소모하고 있었을 거야. 땀 좀 삐질삐질 흘렸을 거고. 통제 처리죠. 그래서 안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수학적, 뭐 논리적 또는 계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답이 발견돼. 그런 의미에서 직관적이다 라고도 불러요. 직관. 그냥 직관이야. 인투이션. 완전 직관이야. 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왕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은,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내가 발견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어떤 지식이 딱 뿅 떠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이. 그 유레카가 영어식으로 옮기면은 그게 휴리스틱이에요. 휴리스틱. 그 유레카는 그리스어고, 그 유레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휴리스틱이야. 그냥 발견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유레카 발견됐어. 그냥 그런 문제 해결책이 그냥 발견됐어.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발견돼 버렸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직관적으로 발견되어 버렸어. 내가 노력하진 않았는데. 이런 게 다 자동 처리죠. 그럼 자동 처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 아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이 후천적 학습이 너무 잘 된 거야. 완전 숙달됐어. 숙련돼 버렸어. 그래서 처음에는 통제 처리였는데 나중에는 아주 직관적이고 휴리스틱한 자동적인 정보 처리가 되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은 처음에는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학습했겠지만 나중에는 자동 처리가 돼버렸지. 또 1 더하기 1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이런 쉬운 사칙 연산은 그냥 되어버려요.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또 뭐 음식점에서 음식의 가격을 계산하고 친구들끼리 우리 돈 얼마 나눠서 얼마씩 내야 돼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그런 거 막 깊이 고민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보통 순식간에 다 돼요. 그 정도 쉬운 사칙 연산.
그리고 특히 이 구구단 같은 거는 심리학자들이 선언적인 지식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언어나 숫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 지식을 선언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언어나 숫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언적 지식 같은 것들이 정말 숙달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확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마찬가지죠. 농구에서 기술, 슛, 드리블, 패스. 그 NBA 농구 선수들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그 슛하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드리블하고 치고 들어가다가 뭐 상대 선수 속이는 페인트 동작한 다음에 바로 3점슛 쏘고,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는 이제 그런 거에 거의 뭐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달인이야. 그거를, 그 동작을 할 때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처음에 그 동작을 학습할 때 그 사람이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잘했을까? 그렇지 않거든. 아니, 선생님이, 교수님이 스테판 커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지. 스테판 커리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서 NBA 선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 원래 이제 NBA는 대학 졸업하고 많이 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NBA에 갈 때 우리나라 야구 드래프트 이런 것처럼 그 유명한 프로 구단들에서 드래프트를 해요. 순번을 정해서 작년에 꼴찌였던 팀부터 이렇게 우선권을 주죠.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도록. 근데 스테판 커리가 몇 번째로 뽑혔느냐? 거의 꼴찌로 뽑혔어요. 104번째인가? 거의 못 뽑힐 뻔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스테판 커리는 지금 같은 그런 스타 농구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프로 가서 더 죽을 만큼 연습해가지고 지금의 스타 선수가 된 거지. 스테판 커리한테 뭐 타고났다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걔는 타고난 게 아니야. 오히려 프로 가서 더 열심히 해서 스타가 된 거라니까. 일단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 워낙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또 특히 NBA의 그 농구 스타일을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잖아요. 원래 NBA는 골 밑에 파고 들어가서 덩크를 하거나 레이업 슛을 멋지게 하는 뭐 이런 게 농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스테판 커리가 나온 다음부터 NBA에서 농구는 누가 3점슛 멀리서도 잘 넣나 이런 걸로 바뀌어버렸어. 막 하프라인에서 3점슛 던져갖고 넣어버리니까 상대편 수비가 준비도 되기 전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암묵적 지식이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야? 또 요리 기술. 요즘에 그 원래 배우 했던 사람인데 그 어남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막 요리 막 이렇게 좀 쉬운 레시피라고 해야 될까? 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레시피로 맛있게 어떤 음식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던데,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 또 뭐 강사로 잠깐 갔다 왔다 그러죠. 근데 그런 요리 기술 같은 것도 사실 암묵적 지식이죠. 물론 사람들한테 뭐 설탕 한 큰술, 소금은 조금, 뭐 물은 2컵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은 그것만으로 요리가 되지 않거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학습된 지식들, 이게 이제 일단 자동처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컨셉이 형성되는 것들이 있죠. 마치 쿠키 하면은 희자 들어가는 이름은 여자다라는 컨셉이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한 그냥 막연한 개념이 생겨버렸어. 그런 게 이제 3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범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범주, 카테고리. 비슷한 대상들을 반복 관찰하거나 경험하다 보면은 저렇게 생긴 것들은
개야, 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저렇게 생긴 것들은 고양이야, 저렇게 생긴 것들은 돼지야, 저런 식으로 생긴 애들은 소야, 이런 범주가 형성돼요. 또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본.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하게 흘러가는 어떤 일 처리의 흐름이 중요하죠. 어떤 흐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대본이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순서가 있어요. 요 수업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출석 체크를 한다. 이국희가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는 강의 내용 요약을 써야 된다. 그게 끝나고 나서는 쉬는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고서는 스스로 문제 내고 답하기야 독서 노트를 써서 빨리 낸 사람이 간다. 이런 어떤 대본이 있잖아, 스크립트.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에 익숙해지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신앙심이 투철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다면은 그 예배의 식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순서지라는 것도 있고. 뭐 처음 갔을 때는 그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번 경험하다 보면은 요거 다음에 뭐 요거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찬송 하나 부르고 나서 사도신경, 뭐 사도신경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대표기도, 그다음에 뭐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나서 뭐 목사님의 설교, 뭐 이런 게 있잖아. 패턴이 있잖아, 일정한. 그게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또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해서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뭐 이런 것도 스크립트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대본이야. 이렇게 대본이 형성되면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착착착착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마, 도식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범주나 상황에서 자꾸 유사한 속성들 또는 유사한 특성이 관찰되네. 그러면 그게 도식이 돼요. 아까 범주하고는 좀 다르죠. 범주는 그냥 유사한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요런 것을 하나로 그룹핑, 묶는 게 범주고, 근데 도식은 좀 달라. 이미 내가 묶은 것에서 자꾸 어떤 속성이, 어떤 특성이 관찰되네. 그러면은 저런 애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럼 그게 도식이야.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스마트폰을 못 쓰나 보니까는 아이폰 쓰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초등학생 아이폰 이렇게 일단 한번 연결된 거지. 근데 다음에도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의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또 아이폰 쓰네. 그리고 옆반에 갔더니 또 아이폰, 그 옆반에 갔더니 또 아이폰, 또 다른 학교 갔더니 또 아이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도식이 형성되는 거야.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아이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추론을 한다면은 삼성은 망할 수 있겠다. 큰일 났다. 지금 10대들이 다 아이폰 쓴다. 망했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스키마야. 도식. 또 여러분 신호등 같은 거를 이제 갈 때 빨간색은 멈춰라. 빨간색은 멈춰라. 우리 이거 은연중에 다 학습하고 이미 다 학습이 돼버린 거죠. 거의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운전할 때도 빨간불엔 당연히 멈출 겁니다. 보행자로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빨간불은 멈춰라니까. 또 여기서 이제 미국 가서 운전할 사람들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데 미국 가서도 빨간불을 만나면 멈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 도식이 있어. 빨간불은 멈춰라 라는 특성이야. 그 행동을 강요해 나한테. 그 다음에 이제 강화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reinforcement.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쓰는데, 자꾸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은 자주 하게 돼.
어떤 거 막 유튜브를 봤더니 재밌어, 이 유튜브를 봤더니 재밌어, 이 유튜브를 봤더니 재밌어. 그럼 계속 보게 돼. 그러다 밤새고 학교 와서 자고. 대학생들도 그런 애들 많거든. 그냥 강화예요, 강화. 근데 책을 봤는데, 어떤 소설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소설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그럼 그 소설책을 계속 또 보게 되겠지. 그리고 이걸 막 계속 보게 될 때 막 생각하면서, 나는 막 의지를 막 불태우면서 난 이거를 막 끝까지 보고 말 거야, 막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이걸 보지 않아요. 그냥 막 보게 되는데, 그냥 강화가 되면 그냥 하게 돼. 또 농구가 너무 재밌어, 농구가 너무 재밌어. 그럼 계속 농구합니다. 또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럼 자주 많이 하게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미 늘 그거에 동기부여가 된 상태.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어떤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 그거를 보는 것을 막 힘들다고 여기지 않아요. 시간 맞춰서 그 드라마 본방사수 하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미 강화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화가 너무 심해졌고, 이런 강화가 내 사회 경제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동이 그냥 단순히 강화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내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중독이에요. 항상 정신병리학적인 진단의 기준은 그거야. 당신의 그 행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게 기준이거든. 생겼으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을 한다. 근데 뭐 게임을 하면서도 내 원래 해야 되는 일들, 공부는 또 늘 잘하고 있고 시험 성적도 유지하고 큰 문제 안 생겼어. 그건 중독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게임에 빠지면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시험 성적도 떨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엄마 아빠랑 싸우는 일도 생기고 선생님들도 걱정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 그건 중독이에요. 근데 또 처벌이라는 것도 있죠. 처벌. 이거는 반대였다. 나쁜 느낌이 자꾸 반복돼. 날 자꾸 기분 나쁘게 해. 그런 일은 안 하게 되는. 기분 나쁘게 되는 일들. 또 이제 피하려고 그래. 그런 기분 나쁜 일들은 좀 피하려고 그래. 근데 이 기분 나쁜 일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 또 꼭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거든. 근데 피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치과 검진을 잘 받는 일, 좋은 일이거든요. 꼭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꼭 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치과에 가면은 벌 받는다는 느낌 들지. 맨날 마취 주사 생각나고 너무 아파. 처벌받는 느낌이야. 안 가고 싶어. 이게 처벌이야. 그래서 치과를 자주 좀 가야 나중에 오히려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 여러분, 이가 상에서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몇 천만 원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잘 모르려나? 이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때제때 관리를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괜히 치과 의사 선생님 부자 만들어주기 싫으면은 제때제때 치과를 가야 되는데, 이 치과 하면은 무서워. 처벌받는 느낌. 잘 안 가지. 가야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거든. 그리고 문화적으로 학습된 감정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 시험 기간인데 자꾸 막 신경 쓰이게 해. 그러면 막 벌 주고 싶지. 약간 테러를 해주고 싶어.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막 이렇게. 또 어떤 사회든 꼭 뭐 법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이런 윤리나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막 벌 주고 싶어. 어떻게든.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유튜버들이 괜히 막 생사람 잡는 일들도 생겨서 좀 지나치긴 한데,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막 생사람 잡고 이러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저런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법이 벌을 못 줘. 그러면 내가 벌 주겠어.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소재들이 이런 게 많잖아요. 법이 벌을 못 줘. 그러면 내가 벌을 주겠다. 아니 뭐 가장 지금 시리즈 2까지 다 인기 끌었던 모범택시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왜 시청률 높습니까?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데 막 이렇게 암암리에 벌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상상력이 너무 좋은 거지. 와 진짜 저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저기 나쁜 놈들 잘못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안 받는데 저렇게 대신 벌 주는 사람, 임벌이죠. 임벌. 천벌이 아니라 임벌. 임벌이라도 내리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여러가지 이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뇌의 운영 프로그램,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운영 프로그램 중에 진화, 저 유전자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진화적 기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볼루션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진화적 기제. 근데 이거는 직관에 사용됩니다. 직관에. 특히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면은 조금 뭐 이해하기가 쉽겠죠. 어떤 감정을 제공해, 이 진화적 시스템은. 때로는 뭔진 모르겠는데 약간 속이 니글니글하면서 묘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철을 탔는데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알 수 없는 막 니글니글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니글니글한 느낌을 나는 무시하지 않는 편이거든.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옆칸으로 갔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난동을 막 부리고. 물론 뭐 옆칸으로 가서 앉지는 못했지만 이상한 꼴은 안 봤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진화적인 기제는. 묘한 불쾌감과 이질감, 위화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느낌 자체가 이건 그냥 느낌일 거야 라고 너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뇌가 뭔가 판단한 이유가, 진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맹수를 만나면은 이렇게 에버랜드 같은 데서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막 사자, 호랑이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무섭지. 푸바오도 사실은 무서운 애야. 푸바오를 무조건 귀엽다고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옛날 세상에서 산에서 푸바오 만나면은 푸바오가 웃는 얼굴로 여러분 죽일 수 있어. 하하하 푸바오가 웃으면서 여러분 한 대 뻑 때리면 죽는 거야. 하여튼 그런 맹수에 대한 공포, 또 뭐 뱀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 높은 곳에 대한 좀 공포,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 또 사이코패스에 대한 공포, 이런 어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또 공포, 이런 것들은 진화적 기제죠. 공포감을 느끼는. 또 단맛을 그냥 선호하는 거. 그냥 달고 짜면은 그냥 좋아, 그냥. 단짠. 근데 요 단짠이 진화적 기제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녀도 800칼로리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18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돼요. 근데 구석기 시대에는 하루 종일 해도 일해도 800칼로리니까 어떤 게 발전했을까요? 그냥 먹을 게 보이면 많이 먹어놔야 돼.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얻을지 모르니까. 특별히 달달한 거는 많이 먹어놔야 돼. 이런 게 진화적으로 우리 뇌에 발전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뭐 사실 요 빵 하나 요거만 먹어도 1500칼로리입니다. 구석기 시대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뛰어다니면서도 얻을까 말까 열량을 요 빵 한 조각으로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하나 시켜 먹으면 뭐 2500칼로리 그냥 넘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사실 하루에 점심 때 햄버거 세트 하나 먹을 거면은 아침 저녁 굶어도 상관없는 거야. 하루 열량을 이미 넘치게 먹었잖아. 근데 저녁 또 먹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진화적 기제 때문에 그냥 막 먹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썩는 냄새, 쓴맛 이런 거는 약간 회피하고 경계하죠. 독이 들었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겨움과 혐오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진화적 감정이죠. 이것도 저런 거는 역겨워해야 된다라고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국어 학습 능력, 이거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모국어 학습 능력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 그냥 학습한다. 우리는 가나다라를 배우기 전에 이미 모국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와 어린이들이 귀여워 보이고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것도 진화적 기제예요. 아이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푸바오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푸바오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유아와 어린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사실 푸바오는 무서운 애일 수도 있다. 유아와 어린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또 카카오 그 이모티콘 중에 카카오 프렌즈죠. 프렌즈 중에 그 라이언, 곰돌이. 라이언이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거든. 라이언이 왜 인기가 제일 있느냐? 막 동글동글하잖아. 동글동글 귀엽잖아. 유아와 어린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진화적 기제.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처리돼 버리고. 직관이죠. 휴리스틱. 그리고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떤 정보나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 같은 것들도 휴리스틱입니다. 자동 처리.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귀에 지금 들린 걸 활용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관찰과 모방이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 일본 분이죠. 일본 분인데 이제 연기자인데 출장 다니는 회사원 캐릭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독한 미식가라고. 근데 그 고독한 미식가 보면은 그분이 이제 늘 그런 건 아닌데 자주 연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처음 가는 그 골목 식당 같은 거죠. 처음 가는 어떤 골목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 메뉴판만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옆 테이블을 쓱 봐요. 그러면서 오 저거 뭐 우마이 맛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좀 쓰다가 그 사장님 불러가지고 나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활용한 정보잖아. 오 저거 나도 저거 먹을래.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외국 가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냥 저거 먹을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즉각적으로 활용한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 중에 언어적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언어적 프레임. 이게 아주 여러분들은
전염병이 어느 지역에 돌아서 그 전염병으로 600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할 때, 600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 최대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긴급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인데, 600명 중에 200명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어요? 600명 중에 400명을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어요? 600명 중에 200명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하고 싶지? 근데 잘 생각해봐. 600명 중에 200명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600명 중에 400명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그 가치는 다르다니까. 이게 언어적 프레임의 힘이야.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막 수술해야 된대. 막 겁을 줘 너한테.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은 뭐 손님이 하시는 거고, 아니 환자분이 하시는 거지만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네. 이 수술하고 나면요, 수술 후 생존율이요 90%예요.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거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네. 이 수술하면요 사망률이 10%입니다. 하실래요? 그거 안 하겠다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 수술 후 생존율 90%나 수술 후 사망률 10%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생존율 90%인 수술은 해야죠. 근데 사망률 10%인 수술은 안 하고 싶거든. 언어적 프레임이에요. 요즘에는 어느 나라든 다 군사에 관련된 업무, 군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방부라고 표현하죠.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디펜스가 아니었던 거 알아요 혹시? 미국만 해도 2차 세계대전까지 국방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부서 이름은 전쟁부였어요. Department of War. 근데 벌써 이런 전쟁부라고 하니까 약간 거부 반응 되지 않아? 쳐들어갈 것 같고, 다른 나라 침략할 것 같고, 빼앗을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죠. Defense.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는 쳐들어가지 않을게.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쳐들어가지 않을게. 그냥 우리나라 누가 혹시 쳐들어오면 우리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언어적 프레임을 다 이렇게 바꿔보죠. 또 상황적 프레임에서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게 이제 시간 프레임에서도 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중간고사가 다음 주부터입니까? 다다음 주부터인가? 근데 아무튼 내일부터 시험이다 그러면은 지금 막 되게 괴로워하는데 근데 막 2달 후에 시험이다 그러면 안심이 되지. 또 이거는 실제로 실험도 해봤던 건데, 어떤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후원금 모금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회 장소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하는데 최고급 호텔에서 호텔 세미나실 빌려가지고 후원금 모금하잖아요. 설명회하고. 잘 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 잘 안 모여요. 잘 안 모인다고. 아니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지가 않아.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오히려. 야 무슨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이미 돈이 많네요. 호텔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원금을 모집할 때 모금할 때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막 다 쓰러질 것 같은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된다니까.
막 그냥 그 장소만 봐도 막 돈을 막 내주고 싶게 막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유, 그냥 그 장소 들어가면 설명이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그냥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공간 장소의 힘이죠. 장소 플레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통제 처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나서 좀 시간 봐서 요 다음 단원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